안녕하세요. 세상 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첫 실전에 나간 한국 미사일이 미국이 40년 굴린 패트리어트보다 더 잘 맞췄을까요? 한국 방산호조. 뉴스에서는 보통 이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 표현 가지고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절반도 못 잡아요. 한 가지부터 짚고 시작하죠. 천궁이 96% 적중률 이 숫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 막 실전에 들어간 한국 미사일이 80년대부터 굴린 패트리어트보다 더 잘 맞췄을까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더 잘 맞고 가격은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랐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또 아닙니다. 진짜 그림은 이 한 발 뒤에 깔려 있어요. 오늘 천궁이 하나만 보고 끝내면 가장 큰 걸 놓치는 겁니다. 천궁이 비호, 천호, 그리고 천광. 이 네 가지 무기 체계가 왜 한 묶음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조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끝이 왜 핵무장 논쟁까지 이어지는지 표면부터 동기 결과까지 한번 까봅니다. 한마디로 한국 방산이 봉인이 풀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방공망이 굴러가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옛날에는 방공망이라고 하면 비행기 한 대 떨어뜨리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야 되고 거기에 드론까지 막아야 돼요. 그것도 한꺼번에 이걸 풀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자체 설계해서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5, 6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손가락 안에 한국 이름이 올라왔다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지상파 뉴스에서 천궁이 96%라는 그 숫자 한 번이라도 짚어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K방산 호조로 묶어버려요. 정작 판이 바뀌는 핵심은 그 숫자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말이죠. 오늘 3단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천궁이 96%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 표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왜 미사일 시대가 이미 드론 시대로 넘어왔는지 그 동기를 까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한국 핵무장 얘기가 왜 이 흐름과 정반대 방향인지,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자리가 왜 더 영리한 카드인지까지 풀어드릴게요. 천궁이가 어떻게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상 군사동맹에 가까운 협약이 체결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군사협력이 깊습니다. 아크 부대라고 한국 특수전 부대가 지금까지 거기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위에서 천궁이 도입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탈로그 보고 고른 거래가 아니에요. 양국이 안보 깊은 데까지 들여다보고 내린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2022년 1월 후티 반군이 아부다비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 전까지 후티는 사우디만 때렸어요. 아랍에미리트 본토가 직접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있었고 THAD도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공격을 겪고 나서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이를 추가로 들여놓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궁이는 책상 위에서 평가받은 게 아니라 실제 위협 앞에서 보강 카드로 선택된 거예요. 자, 그러면 96% 적중률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해서 천궁이가 거의 다 잡아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갈 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도 안 해요. 부정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96% 내외의 적중률은 거의 확실한 겁니다. 물론 이 숫자 안에도 디테일은 있어요. 보통 방공미사일은 한 표적에 2발씩 쏩니다. 빠른 표적에 한 발만 쏘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96%가 첫 번째 발 기준인지 2발 다 포함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첫 실전에서 96%는 한마디로 기적에 가까운 숫자예요. 왜 기적이냐? 비교를 하나 하면 그림이 바로 잡힙니다. 패트리어트 들어보셨죠? 방공미사일의 대명사예요. 이게 언제 개발된 겁니까? 80년대입니다. 그 전에 호크 미사일이라고 지대공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걸 대체하려고 8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0년 됐습니다. 그 40년 동안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전에서 쓰였어요. 그 실전 데이터를 다 반영해서 개량하고
또 개량한 게 지금의 패트리어트입니다. 그 패트리어트 적중률이 한국 16% 수준이거든요. 근데 천궁이는요, 첫 실전에서 96%입니다. 누적된 40년 데이터 없이 첫 무대에서 그 수준이 나온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방산업계가 천궁이 효과라는 말을 따로 쓰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다가 가격을 한번 보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비싸면 60억, 80억까지 갑니다. 천궁이는 그 3분의 1 수준이에요. 성능은 동일하거나 우수한데 가격은 3분의 1. 아랍에미리트 같은 입장에서 이걸 안 사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한 가지만 더 짚고 갑니다. 천궁이 같은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자체 설계해서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5, 6군데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산업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딱 토끼와 거북이 그림인데 거북이가 도착해 보니 토끼는 아직 출발선 근처에 있더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미사일을 진짜 잘 만든다. 여기서 끝내고 싶죠. 박수 한번 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천궁이가 막는 건 미사일이에요. 근데요, 현대전에 진짜 골칫거리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중동전, 우크라이나전 한번 보세요. 미사일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미사일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드론입니다. 그것도 한 대씩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 옵니다. 매일 밤 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 짚고 갑니다. 이란이 쓰는 샤헤드 같은 자폭 드론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60억이에요. 60억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고 있으면 그게 이기는 겁니까? 첫 전투에서 격추는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부터 덕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지게 설계된 구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정확히 그 구조가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이란 샤헤드를 라이센스 생산한 계란 이를 하룻밤에 100대씩 날립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걸 패트리어트로 다 잡으면 일주일에 수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진짜 중요한 표적에만 아껴 써야 합니다. 계란, 이 같은 건 더 싼 무기로 잡아야 돼요. 서방 분석가들이 우크라이나 방공의 진짜 약점으로 지목한 게 탄창 깊이였습니다. 비싼 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게 바닥나느냐, 그게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거위값도 안 되는 종이비행기 30대를 매일 밤 보내서 금고를 비우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미사일 다 떨어진 쪽이 지는 거예요. 격추를 매번 성공해도 지는 게임. 이게 지금 방공망 앞에 놓인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잘 만드는 걸로는 절반밖에 못 푼 겁니다. 나머지 절반, 드론을 싸게 잡는 체계. 그 절반을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풀어놨는지 그 얘기가 진짜 본론이에요. 여기서 한국이 꺼낸 답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봐주셔야 합니다. 먼저 비호, 30mm 자주대 공포예요. 쉽게 말하면 캐터필러 차량 위에 빠른 기관포를 얹은 겁니다. 왜 캐터필러냐? 비호는 원래 기갑 부대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탱크가 진군할 때 가장 큰 위협이 항공기였거든요. 그 항공기를 막아주려면 탱크와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캐터필러를 깔고 그 위에 대공포를 올린 거죠. 거기다가 신궁 미사일을 결합한 게 비호 복합입니다. 가까이 오는 건 30mm로 더 먼 건 신궁으로 두 겹 그물을 친 거예요. 그러면 천호는 뭐냐? 똑같은 컨셉인데 바퀴 차량 위에 올린 겁니다. 왜 바퀴 차량이냐? 천호는 전투기 비행장을 지키려고 만든 거거든요. 비행장은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데 캐터필러는 느려요. 그래서 차륜형으로 바꿔서 천호가 나온 겁니다. 비호는 사실상 생산이 거의 끝났고 지금은 천호가 양산되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단거리 방공망 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호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미사일 시대에 무슨 대공포를 만드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중동에 나가서 독일 게파르트와 평가해서 비교가 됐는데 그때 한국 비호가 좀 밀렸어요. 탐지장치가 그 시절엔 시원찮아서 표적을 빨리 못 잡았거든요. 게파르트는 금방 잡아내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탐지장치, 사격 통제 다 새로 개발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그 게파르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드론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된 구닥다리예요. 그런데도 그게 드론 시대에 다시 살아났어요. 한국 비호와 천호는 그 게파르트의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30mm 자주 대공포 체계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사실상 한국 하나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한국 방산이 한 세대 가까이 방산 비리란 단어와 묶여 있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호와 천호가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 체계로 올라왔어요. 같은 산업이 한 세대 만에 비웃음에서 벤치마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그것대로 따로 한 편 잡아야 할 얘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얹어진 게 어헤드탄입니다. 잠깐 풀어드릴게요. 30mm 한 발 안에 작은 자탄 수백 개가 들어있어요. 공중에서 터지면 부채꼴로 확 퍼집니다. 전문 용어로 어헤드탄이라고 부르는데 군집 드론 한 무리를 한 발에 통째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가성비 숫자를 보세요. 30mm 한 발이 5만 원입니다. 드론 한 대는 3천만 원, 600배 차이예요. 60억짜리 패트리어트로 3천만 원짜리 드론 잡던 그 구조가 5만 원으로 잡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근데요, 여러분 방산 전문가들이 천공인이 KF-21이니 큰 무기 자랑할 때 30mm 한 발 5만 원이라는 그 숫자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정작 전쟁의 판을 바꾸는 건 이 숫자거든요. 그런데 주류에서는 거의 안 다뤄요. 다층 방공망의 가성비 그림은 큰 무기 자랑보다 덜 화려하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방공망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뭘 격추할 수 있느냐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번 격추하는데 얼마 드느냐가 질문이에요. 비호와 어헤드탄은 그 질문에 한국이 먼저 답을 낸 겁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잖아요. 한국은 그 호미를 들고 나타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천광, 레이저 무기입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전기를 모아서 빛으로 쏘는 무기예요. 전문 용어로 레이저 발진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발진기까지 완전히 국산화했습니다. 성능도 50% 올라갔어요. 가성비 숫자 보세요. 한 발 쏘는 비용이 2,000원이에요. 전기세 기준으로 60억짜리 패트리어트, 5만 원짜리 30mm, 그리고 2,000원짜리 레이저 점점 내려갑니다. 격추당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능은요, 쿼드콥터 그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 4개 돌아가는 드론 있잖아요. 1초, 2초만 노출되면 그냥 추락합니다. 이란의 샤헤드 136 같은 자폭 드론도 수초 노출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 천광이 세계 최초로 한국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빔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한참 자랑해 왔어요. 100kW급 목표라고 했는데 실제 부대 배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미 해군도 헬리오스라는 레이저 무기를 2022년부터 실험 배치는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작전 배치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한국 천광은 양산 1호기가 이미 공군 부대에 인도됐어요. 세계 최초라는 표현이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깃발이 한국 깃발입니다. 여기서 한국 입장에서 왜 이게 절박한지 짚고 가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자폭 드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 충분히 봤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드론 시험 발사 현장에 나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그 위협 앞에서 60억짜리 패트리어트로 일일이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천광 같은 레이저가 한국군 입장에서 단순한 과시 무기가 아니라 실제 방어 수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줄 정리합니다. 전쟁도 결국 가성비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를 만든 나라가 룰을 정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건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잖아요. 동남풍 한 번이었습니다. 지금 방공망의 동남풍이 바로 가성비예요. 한국은 그 바람을 만들어내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핵 언제 갔냐? 잠깐만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틀린 겁니다. NPT 체제, 비확산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미지부터 한번 잡고 갑니다. 강대국 5나라가
핵을 가졌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다섯이 정신없이 핵실험을 하다가 공중에서도 하고 수중에서도 하고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러다 지구 망하겠다. 핵무기는 가져봐야 못 쓰는데 그래서 만든 게 NPT 비확산 체제입니다. 자, 이 체제 안에서 나라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핵을 가지고 NPT에 안 들어간 나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에요. 이 친구들은 UN 차원의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니까요. 둘째, NPT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핵을 만든 나라, 북한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UN 안보리결의 1718부터 2397까지 북한 대외 교역의 95%가 막혀 있어요. 핵 한 줌 쥐고 경제가 통째로 잠긴 겁니다. 셋째,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나라.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일본, 독일이 핵 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일본 한 가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일본이 IAEA의 신고한 분리 플루토늄 보유량이 47톤 정도예요. 이론적으로는 수천 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핵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안 만들기로 한 나라예요. 의지의 문제, 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이 마음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만든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안 만듭니다. 왜요? 만들어 봐야 못 쓰니까요.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위해서 수출 95%를 포기할 나라는 없어요. 핵이 한 방에 모든 걸 끝낸다고들 합니다.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푸틴이 핵 수천 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왜 코피 터지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핵을 다 들고 있는데 왜 관세로만 흔들고 있어요? 핵이 있어도 못 쓰는 게 21세기 핵이 현실입니다. 또 한 번 박사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권투 시합장에 칼 들고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못 쓰는 무기예요. 상대가 진짜 날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거. 그게 핵무기의 진짜 위치입니다. 한국은요, 잠재적 핵보유국에 들어갑니다. 마음 먹고 가면 몇 년이면 만들어요. 더 잘 만들 수도 있고요. 다만 만들지 않는 게 지금까지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한국은 우라늄 농축도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플루토늄을 미리 쌓아두는 길은 아직 막혀 있습니다. 대신 기술 기반과 산업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자리에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외교 카드인 겁니다. 사마의 같은 인내심이에요.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 카드의 가치는 사라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 여론조사를 보면 자체 핵무장 찬성이 60%, 어떤 조사에서는 70%까지 나옵니다. 북한 핵 위협이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 감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분석 차원에서 보면 그 여론과 비용 편익 계산이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져 있다는 게 진짜 어려운 지점이에요. 한쪽은 위협을 느끼고 다른 쪽은 카드 가치를 셉니다. 둘 다 한국이라는 같은 나라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게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 던졌습니다. 왜 첫 실전에 나간 한국 미사일이 패트리어트보다 더 잘 맞췄냐고요. 여기까지 보고 나니 그 답이 다르게 보이시죠. 단순히 천궁이 한 종류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천궁이가 중거리를 잡고 비호와 천호가 단거리에서 드론까지 맑고 천광이 군집 드론을 거의 공짜로 격추합니다. 그 셋이 합쳐져서 다층 방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층 방공망을 자국 기술로 굴리는 나라가 한 손에 꼽힙니다. K 방산 호조라는 한 줄로는 이 그림을 절대 못 잡아요. 한국 방산 수출이 2022년에 173억 달러를 찍었고 그 뒤 폴란드만 따져도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수십조 원어치 계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매출이 아니에요. 방공망의 가성비를 누가 쥐느냐. 그게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권력 지도입니다. 한국이 그 지도의 한 칸을 차지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자리가 아니라 안쪽에. 결국 재래식 전력을 키우는 게 핵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못 쓰는 핵 가지고 수출 막히는 이 다층 방공망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위치를 유지하는 쪽이 지금까지는 훨씬 더 영리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천공일을 다음에 살 나라는 어디일까요? 사우디일까요? 폴란드일까요? 동남아 어디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어느 나라에는 팔고 어느 나라에는 안 판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한국 방사는 더 이상 무기회사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외교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게 왜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냐? 한국이 누구한테 천공일을 파느냐가 한국이 누구 편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 신호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동시에 익힙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외교 메시지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압박이 들어올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 손에만 있지 않다는 게 진짜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방산 흐름이 외교 카드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